미래에서 AI 관련된 것들을 좀 가장 체감하기 쉬운,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건 자율주행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차도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상황이 되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적 경쟁력 이제 정말 우리나라 최상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확실히 올해는 챗GPT 등장 이후로 AI가 엄청난 큰 화제거리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 특히나 내년에는 거의 이제 모든 산업 생태계군에 AI가 침투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앞으로 또 AI로 인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우선 현재를 말해보자면 이미 이제 AI 인공지능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진 세상을 우린 이미 살고 있거든요.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가깝게는 항상 우리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이런 것들의 추천 알고리즘을 항상 사용을 하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뭐 봄? 이 광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넷플릭스가 요즘 광고에서 내거는 카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가 자기들이 알아서 추천하고 있다,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믿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에는 다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테고, 또 이 넷플릭스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IT 기업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담이지만 아예 데이터 센터도, 자체 데이터 센터를 다 없앴었죠. 그게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전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불필요한 그 지불들, 지출 비용들을 줄여서 콘텐츠, AI 기술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기술력 PR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면마다 일일이 이제 태깅을 걸고, 넷플릭스 자체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콘텐츠에 대한 태깅을 예를 들어 무서운 거 땡길 때, 아니면 비 오는 날, 아니면 우울할 때 볼 영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넷플릭스에서 태깅을 걸어놓고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쌓아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럴 땐 이런 걸 본다, 이렇게 매칭을 해가면서 이제 AI를 학습시키는 건데, 이 추천을 정말 잘해주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초기보다도 어쩌면 지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체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 추천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익숙해진 거죠. 처음에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는 영화 추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검색해서 볼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나를 잘 알고 추천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 추천받는 거에 되게 익숙해졌거든요. 저는 30대 중후반을 달려가지만 그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미나 그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볼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또 유튜브에 검색하고 이런 행위 자체도 이제는 되게 불필요해진, 그게 AI가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래에서 AI 관련된 것들을 좀 가장 체감하기 쉬운,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건 자율주행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에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0에서 5까지 이제 구분해서 6단계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레벨 2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이 차간 간격을 알아서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수준들, 우리 지금 차에 많이 구현이 돼 있죠. 박지 않도록 이렇게 알아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건데, 레벨 3나 4는 사실상 기술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 위험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을 하냐 안 하느냐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어야 하냐 아니냐인 건데, 레벨 4는 이제 타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아예 인간의 개입이 전혀 불필요한 상황까지 되는 그런 게 레벨 4인데, 또 레벨 3까지만 가도 인간의 개입이 어느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차 수준인데, 그거를 이제 연말에 현대차가 구현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이 기술이,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지 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2027년까지 이제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올해도 다 갔고 2024년이 되면 2027년까지 3년이 남는 건데, 이 위험 상황에서도 알아서 차가 갓길로 피신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기계 고객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을 하는, 이 인명피해를 발생하면 알아서 119에 전화도 걸어주고, 이런 세상이
그냥 우리가 넷플릭스가 우리의 그 추천 시스템이 우리 몸에 밴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차도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왜 그래야 하지? 이런 상황이 되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로봇이나 뭐 무인 카페, 무인 피자 프랜차이즈, 뭐 치킨 프랜차이즈 등등 뭐 이런 것들 우리 뭐 소상공인 아니면 어떤 뭐 요식업 이런 데에서도 이 자율에 대한 또 무인에 대한 AI 기술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어느 단계까지 고도화될지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사람들 관심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로봇은 정해진 일을 하는 것 내지는 사람을 돕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 이제 이 로봇에도 AI가 탑재가 돼서 더 일상에 다양한 도움들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지능화돼서 뭐 지금도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핑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한 바퀴 얘가 집을 돌아요. 처음에 사갖고 이제 하면은 이제 구석구석을 한 번씩 바꿔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머릿속으로 매핑을 하는 거죠. 아, 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매핑만 하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돌아서 여기만 닦고 자기가 정해진 구간만 닦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예 로봇 팔까지 넣은 AI가 넣어서 아예 그냥 자기가 창문도 닦고 바닥에 이제 뭐 먼지 틈새 쌓인 막뭐 걸레바지도 이렇게 닦고 막 이런 정도 수준의 AI가 고도화되는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제 중간에 또 자율주행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던 뭐 전기차, AI,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자율주행도 원래 이 하루아침에 또 나온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연말에 현대차가 또 레벨 3 이제 상용화를 또 앞두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점점 진짜 운전석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는 특정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실증 단계를 좀 마쳤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율주행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라 이 자체도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 폭을 겪고 나서 좀 탄탄한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좀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자율주행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 운행은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되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봤을 때도 뭐 세종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것들 시범 운행하면서 이제 오차를 줄여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얼마 전에도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티맵이랑 함께 그리고 또 그 스타트업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그 자율주행 기술을 넣어서 사람이 타긴 탔습니다. 시범 주행이라 타긴 탔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만지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이제 타긴 탄 건데 어떻게 보면 레벨 4에 준하는 단계인 거죠. 그거를 얼마 전에 삼성역 그 코엑스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작업을 한 2주 전에 했던 걸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방송 기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범 작업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발짝 나아가서 상용화를 한다는 거니까 그게 더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시범 주행보다도.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으로 구현이 될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상용화를 이뤄낼지가 궁금해서 그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드리면은 그러한 AI라는 패권을 잡기 위해 기업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또 경쟁 구도도 되게 치열한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 좀 하십니다. 과연 AI 패권은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중에 또 승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MS나 구글 모두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AI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MS가 그리고 구글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AI도 텍스트 아니면 비저닝 이런 너무나도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리고 텍스트는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지배적 영향력은 이들 뭐 MS나 구글이 가질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근데 100%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변수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제 각자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답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주인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단적인 예로 보면 구글 웨이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실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누가 먼저 가장 했는지 아시나요? GM입니다. 1908년도에 설립된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체죠. 여기가 사실 상용화를 먼저 한 거예요, GM이. 이제 GM 크루즈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주는 함의가 뭘까, 교훈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운행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할 또 사람, 그 능력이 필요한 인력, 이런 인재들이 아마 GM이 조금 더 앞서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GM이 먼저라고 하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IT 그러게요.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뭔가 구글과 MS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라는 약간의 생각 때문에 이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GM과 구글이 그럼 누가 더 잘하냐, AI를 누가 더 잘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답은 근데 10중 8구 구글일 것 같아요. AI를 GM이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가진 크루즈를 2016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자동차 분야, 전통적인 강자였죠. 특히 앞으로 먹거리일 자율주행 분야에서 구글에 밀리지 않은 핵심 역량들을 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질문의 요지로 돌아가서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물음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GM은 AI 기업이 아니니까 여긴 아닐 거야. 이렇게 차치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기업이든 간에요. 그래서 다만 누가 주인공이 못 되고 뭐 도태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누가 1등이 되고 2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시장에서 누가 도태되고 없어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과거의 성공에 안주를 해서 변화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도태될 수 있다고 그거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과 오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디지털 트렌드에 있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가 그 디지털 트렌드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이제 만난 경제 원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체감하기엔 더 그 변화와 그 성공이 되게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뭐 배터리까지 지금 이제 핵심 트렌드들은 우리나라가 다 쫓아갔고 또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다른 걸 보면 이제 포털 서비스, 구글 그러니까 검색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독립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가 기업이 해서 점유율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빼고는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서 만든 구글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카카오나 뭐 네이버 다음이라는 큰 기업들이 양대 축으로 포털이 있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사실 IT 기술력, 경쟁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챗 GPT가 이슈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들이 바로 뒤쫓아가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어쨌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최소한의 유리한 점들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말씀하신 질문으로 가서 세계적 경쟁력 이제 정말 우리나라 최상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방산이 최대 수혜를 봤다고 하지 않아요? 그 방산 산업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남자분들 이제 군대 생각하시면 정말 비효율의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방산 산업이라는 게 정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예상에 넣지는 못했지만 이 K 방산의 산업이 정말 잠재력이 크고 확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렌드 2025가 나온다면 꼭 넣어야 할 트렌드로 K 방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게임 산업도 뭐 항상 우리가 곁에 있지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우리 한국의 되게 경쟁력 있는 IT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게임이야말로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엔비디아나 이제 AMD 같은 애들이 되게 자율주행 덕분에 급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게임 산업이 그래픽 시장을 먹여 살렸었잖아요.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그래서 더 좋은 게임이 나오고 또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반도체, 또 더 좋은 AI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에서 TL이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저는 게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TL이란 게임이 저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흥미로워 보이던데 NC소프트가 이제 이 게임은 모바일이 아니라 PC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동 사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고의 품질을 이끌어내려면 어쨌든 게임도 PC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 오너 이제 TJ 김택진 대표나 와이프 윤송희 대표도 MIT 박사 출신 또 천재 AI 연구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발달과 함께 게임 산업도 함께 좀 산업이 부흥하지 않을까 2025년도에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NC만의 얘기는 아니고 넥슨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게임을 천대시하는 문화가 저는 천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아유 게임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도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이제 주먹질로 한 판을 붙는다고 했던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나 메타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도 모두 지독한 게임 중독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계적으로 좋은 게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게임에 있어서는 정말 월등한 기술력과 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에 접목한 특히 AI 기술, 또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뭐 PC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월등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좀 딱 떠올리셨을 때 2024년 디지털 트렌드는 딱 요거다라는 걸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보면 뭐 요즘 이 2024년은 우리가 디지털 미래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디지털 심화 시대라는 거는 요즘 미디어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심화라는 용어 자체가 뭐 낯선 분들도 계시지만 신문이나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정의를 해보자면 디지털 기술과 활용이 국가 사회 운영과 또 개인 활동 전반에 내재화돼서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의 혜택을 받는 상황 이런 걸 디지털 심화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곳곳에 이미 디지털 심화가 체감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정도가 2024년에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어느덧 일상이 된 핸드폰에 우리 휴대전화로 간편 결제뿐만 아니고 또 생성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4년에는 모든 것에 내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디지털 심화기라는 것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의 기회가 격차가 있거나 또 이를 이용하는 역량의 차이 때문에 이 경쟁 그 자체에서 기업들이나 또 아니면 소비자가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초거대 AI 모델 옥석을 가리는 본격적인 경쟁 시대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번에 디지털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쓰게 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아는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디지털 트렌드라는 게 뭐 단순히 유행, 뭐 잠시 있을 뭐 잠깐의 유행 요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트렌드라는 게 또 추종을 하다 보면 하나의 대세가 되고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부자TV 구독자분들께서는 부자TV 통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스터디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제 책도 한번 봐주시면 내년을 조망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디지털 트렌드 2024 책 집필하신 김지혜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IT가 워낙 핫한 상황이고 내년에도 더 핫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트렌드 2024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좀 정립하기 위한 책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함께 작가님과 응원하는 메시지 담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